망해가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10번째 드디어 10번째요. 드디어 10주 완성 이제 끝. 오늘이 마지막 화입니까? 마지막 화를 하기에는 영화가 너무 그지 같았고. 여원 PD 주말 뭐 했습니까? 아 저는 주말에 여주 갔다 왔습니다. 여주 CC? 여주 아니야 골프는 안 치고 여주에 동생이 살고 있어가지고 동생이 놀러 오라 해서 놀러 갔는데 뭐 그냥 막국수 먹고 아울렛 놀러 가고 거기에 그 복숭아가 유명해요 그 주변이. 햇살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어디 지역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거기 근처에 복숭아를 사가지고 왔는데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더라고요. 아울렛 갔어요? 네, 뭐 샀습니까? 뭐 그냥 구경만 했고 그 아니 민주노총 총무국장이 코스트코 가고 아울렛 가도 되는 겁니까? 신세계 아울렛입니다. 우리 정영진 회장님이 사랑하는. 거기 가서 그릇 하나를 사갖고 왔죠. 그릇을 반찬 그릇. 저는 제가 한 4개월 전에 네. 경찰에 신고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재판이 잡혔습니다. 5만 원짜리. 그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서 전자담배를 못 사요. 맞아. 왜냐면 19세 이상 판매가 인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자담배 중고거래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그래서 거기서 전자담배를 사려고 이제 했는데 문자를 보내니까 자기가 이제 금연을 했다는 거야. 금연을 해서 그 기기와 자기가 피우던 담배를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5만 원에 돈을 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법률상에서 그런 기기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피우는 담배를 거래하는 것은 뭐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걔도 그걸 안 거겠지.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 나는 그냥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얼마 안 할 테니까.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했지. 신고를 했는데 나 말고도 그 사기당한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 근데 이제 경찰서로 이첩이 되고 한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검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보면은 경찰 번호가 있고 경찰 사건은 나중에 이제 거기서 검거 이후에 이제 검찰에 경찰에서 송치할지 말지를 송치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송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번호가 왔어요. 검찰 번호 보통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검찰 번호가 와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 고단 번호라고 해서 법원으로 넘어갔더. 법원 사건은 이제 된 거거든요. 되게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뒤져와가지고 사건 번호 입력하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니까 이미 나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신고한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된 거예요. 이미 전적이 있구나. 그렇죠. 이미 전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미 재판 중이었어. 사기를 친 것도. 그 재판이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야. 출석을 안 해서.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세. 그러다 이제 곧 시의원도 하고 청년위원도 하고. 그래서 집에 이게 날라왔잖아. 그 통지서가 날라왔잖아. 아유 부모님 놀라셨겠다. 엄마가 난리가 난 거야. 너 무슨 사기를 치고 다녔냐. 근데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해자라고 생각 당연하게. 선배 이미지가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래서 네가 어디 가서 사기 당할 사람이 사기 칠 새끼지. 참 부모님의 매주 냉정한 다이나믹한 스토리 갖고 오세요. 일부러 만드시나 봐. 나같이 내가 방송 때문에 만드는 방송 거예요. 때문에 일부러 에피소드를 만드나 봐. 막국수 먹고 쇼핑했다 뭐 이런 거 너무 약해. 좀 사람이 방송만을 생각하고 에피소드를 만들어 오세요. 누구 가서 사람이라도 때리고 오든가. 흉기라도. 오늘 본 영화처럼. 그렇죠. 가서 칼부림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다른 부림이라도 하고 오든가. 근데 확실히 아울렛 갔는데 경찰이 5명씩 순찰 돌고 있더라고요. 무서워 요즘. 저도 강남역 주변에 장갑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신논현역처럼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누군가 그냥 비명을 질렀을 뿐인데 이제 우르르르 도망다니다가 당할 뻔한 거죠. 비명보다는 환호성에 가까웠죠 사실. 뭐 사실 저는 정확한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에서는 이제 상당수가 비명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외국인의 그 비명에 틱톡인가 영상을 했는데 뭐 되게 만원 전철이었던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 뭐 항상 막 깍깍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국가가 어쨌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게 좀 더 가면 이제 진짜 전체주의 국가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을 바탕으로 해서 뭐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럼, 거 범죄와의 한데, 전쟁. 근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아라는 것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칼부림 같은 거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있지 않은 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저도 그 정신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좀 느껴진 건데 이번에도 이 사건 칼부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주목받았던 게 이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들 이 부분인데 그 많은 언론들이 주목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그 가해자의 인터뷰라기는 뭐하고 가해자가 얘기했던 기자회견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포인트가 본인이 원치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조현병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조현병은 약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가 돼요. 계속 약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치료를 멀쩡하게 받아오던 조현병 환자들조차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치료받는 걸 기피하거나 뭔가 이렇게 숨어서 치료를 받게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또 다른 비슷한 류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 이게 가해자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쨌건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건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이 출신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뭔가 처벌에만 우리가 지금 많은 시선을 하고 있는데 처벌은 어차피 100%될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혹은 조현병 외의 다른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혹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최소한 치료까지는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사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서현역도 그렇고 신도림도 그렇고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벌인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이게 그런 사람과 비슷한 질병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전체에 대한 혐오로 벌어지면 사실 그게 유태인 학살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렇게 장갑차를 들이대놓고 뭐 경찰을 상주시키면서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 예방법이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과연 경찰력을 이런 식으로 뭐 낭비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다른 중요한 어떤 경찰의 업무들도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류의 사안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우리의 안전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PD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를 여기서 끼어들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나도 엄벌주의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도 강남역에서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봤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으니까 메시지는 되는 거죠. 자, 공권력이 강합니다. 안심하세요. 라는 메시지는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사이드 이펙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무슨 전국에 경찰을 다 거기다 뭐 일상생활에다가 계속 깔아놓을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전 다행인 거는 칼 등록제 하자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이미 등록해야 됩니다. 도검류 등록해야 돼요. 아니 말고 시칼이나 이런 거 다이소에서도 팔잖아. 회칼 이런 거. 시칼은 그죠. 시칼 말고. 그죠. 이거는 큰 도검류가 아니라 그냥 시칼과 회칼인데 그거로 그냥 막 쑤셔대는 건데 막을 수가 있나? 막을 수가. 나는 그거 할까봐 좀 두렵긴 했어요. 혹시 칼 등록제? 탈 등록제? 미국처럼 당근 썰 때 이제 초기번호 막 이런 거. 총기 번호처럼 각 지방 0037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막 무식한 행정을 할까봐 두려웠는데 그래도 덜 무식한 방법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그 장치들이 사라질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생겨날 거예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본만 해도 그래요. 네, 일본도 그렇죠. 일본에서도 사실 이런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죠. 외로운 늑대 혹은 서양에서는 그 비자발적 비혼주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셀이라 그러는데 이게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들 얘네들이 이성한테 배반당하고 사회적인 성장 폭에서 계속 좌절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거부당하거나 혹은 성공을 담보하지 못해 실패가 계속 누적될수록 배격될수록 피해 의식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근데 그걸 해소해 주는 건 어떤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완전히 땅으로 꺼져버리지 않게 어떤 그물망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을수록 계속 그런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들이 결국 외로운 늑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저기 호텔 위에서 총 설치해놓고 그렇죠. 막 갈기고 난 다음에 자기 자살하고 끝났잖아요. 나 다 죽어라 이거잖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사회적 안정망이 다 망가진 거죠. 옛날에는 사회적 안정망이 정말 동네 사람들 혹은 못해도 이제 엄마 아빠 가족이라는 범위 내에서 안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안전망들이 없고 다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데 내가 그중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양적 그 유교적 관념의 가족 관계 혹은 친족 관계 아니면 그런 인적 관계들이 안전망의 역할들을 대신 해오고 있는데 사회가 정말 변화할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동네 바보형이라고 해도 챙겨주는 사람들은 챙겨주고 옛날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귀현이 때?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썼던 귀현이요? 비평글인데 아니 귀현이 말고 그 소설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회에 깍두기 문화가 없어진 게 아마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발현할 수 있다라는 글이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봤던 글이었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깍두기라는 게 좀 모질라고 뭔가 게임에서 잘 참여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애들은 그냥 마치 뭐랄까 씌워줄게. 투명 인간은 아니지만 끼워줄게라고 껴줄게.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분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20년이 넘게 지나서도 여전히 이 문제가 이제 발현되고 있는 거다. 더 잔혹스럽고 더 강렬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깍두기의 부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어쨌든 같이 할 수 같이 있거든.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지금은 아예 배격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가는 거니까 네가 못해서 그래. 너의 능력 부족이야. 왜 안 했어?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는데. 자, 우리 TBS가 회사가 망하는 그래요. 것도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TBS 은둔형 외톨이 될 거다. 조심해라. 마이크로 사람 패면 안 돼요. 은둔형 외톨이가 만드는 팟캐스트의 이번 주 영화는 외로운 늑대 뭐지? 늑대 늑대 유혹. 유혹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아유 힘들었어. 아니 난 처음에 이거 늑대 유혹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어저께 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 싶은 거야.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저도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늑대 소년이었더라고. 정말 늑대까지밖에 안 쳤구나. 그래서 송중기 잘생겼다 이런 거에서 늑대 유혹도 다시 보니까 괜찮았어요. 늑대 유혹이고요. 그 김태균 감독 작품이고 강동원 배우 주연은 조한선 배우입니다. 서브 남주가 이제 강동원이고 그 서브 남주였던 강동원은 그 우산짤로 인해서 강동원 배우가 스타덤에 올랐던 거고요. 여자 배우는 이청아 배우였고 네이버 평점은 7점이 조금 넘습니다. 생각보다 높네. 네,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장피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 이 늑대의 유혹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고 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은 정한경인데 이 한경이
공주에서 이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이 한경이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영화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건 뭔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좀 옮겨온 걸로 보여요. 어쨌건 그래서 서울에서 어쨌건 혈혈단신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오랜 친구, 서울로 먼저 전학한 친구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에게 기대려고 이제 만나 보니 이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남자친구를 불러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한경이가 짝사랑하던 친구였던 겁니다. 이 한경이가 둘이 잘 만나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사실 속으로는 매우 울고 싶었겠죠. 울고 싶은데 울음을 꾸역꾸역 참다가 버스에 하필이면 반혜원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같이 타게 됩니다. 이 반혜원이 이제 조한선 배우가 연기했던 배우인데 이 우연스럽게 이제 이 패거리가 던진 실내화에 이 한경이가 머리를 맞으면서 울음이 터져요. 근데 혜원은 어쨌건 이 한경이 난 슬리퍼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럴까라는 이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 게 점점 이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반혜원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뒤에 나올 이제 강동원이 연기한 정태성이라는 인물 모두 각 학교의 짱 일진이죠. 일진물이 툭하면 길에서 패싸움하고 오토바이에 청소년 음주를 과감없이 실행하는 친구들입니다. 태성이도 한경에게 관심이 있고 반혜원 역시 한경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 한국 영화에서 흔히 보여지는 고구마를 수십 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으로 이 두 남자 주인공 사이에서 줄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한경이 우연히 이제 태성의 집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 이 태성의 집에서 태성이가 그동안 숨겨놨었던 한경을 만난 뒤로 숨겨놨었던 이제 가족 사진 액자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비로소 이제 한경이 태성과 이복남매 사이였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경은 이제 그래 이제 그럼 얘는 남동생이니까 하고 확실하게 반혜원 쪽으로 마음을 틀게 됩니다. 반혜원과 한경이가 연애를 하는 사이 그리고 한경이와 태성이는 이복남매 사이 그리고 태성이랑 혜원이는 각 학교의 일진이자 약간 경쟁 상대이자 친한 친구 같은 그 전형적인 남자끼리의 그 우정 매제 관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태성이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오토바이 사고 이후에 검사 결과 되게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성은 이제 한경 자신의 이복누이인 한경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호주로 떠나게 되고요. 태성이 호주로 떠난 이후에 이제 한경에게는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영상을 보내고 하지만 나중에 다 알고 보니 태성은 호주로 가서 수술을 받으러 갔던 거였는데 수술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죽게 되었고 태성이가 죽으면서 이제 현지에서 만났던 어떤 한 여성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면서 이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경이를 좀 봐달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화는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의 모든 아주, 클리셰가 아주 그냥 모든 클리셰가 다 알고 들어간. 보니 내 동생. 그 탄생의 비밀이 있고요. 탄생 비밀. 그다음에 불치병이 생기고요. 아빠는 불륜했고요. 그렇지. 자, 지난주에 너의 결혼식을 보고 쌍욕을 했던 준현 PD님 어떠십니까? 맞아요. 굉장히 안 좋아. 본인이 선택한 영화입니다. 아니 이 영화는 그래도 모르겠어. 이게 내가 거리감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있을 법한 얘기다. 뭐가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라고? 뭔가 잘못됐어. 저번 영화가 있을 법한 그래, 얘기지. 이게 있을 법해요? 아니 뭐 이것도 약간 우리 바로 위 세대인가요? 우리 세대라고 봐야 되나? 저랑 지웅 PD가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중3, 고1 때 보던 고2, 고3 형들의 모습인 거죠. 저 중1 때 봤던 것 같아. 나도 이거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지랄 났다 아주 그냥. 보면서도 아유 지랄 하면서 이렇게 쫙 웃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약간 너의 결혼식은 사실상 그 원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 창작물이고 이거는 기현이의 소설을 바탕으로 했다는 걸 아니까 아유 그래 기현이가 그렇지 뭐 약간 그러니까 내려놓고 본다는 거죠. 내려놓고 보게 되는 느낌이라 뭔가 저 때는 저런 감성이 먹혔었지 옛날에 저런 게 유행이었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중학교 때의 그 컨텐츠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샤기컷 하며 오토바이 타는 거 하며 뭐 그런 장면 그냥 논스톱 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이 영화의 왓챠의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20세기 한국 감성. 근데 저는 세대적인 특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그렇게 우리가 웃음을 보고 뭔가 이 영화가 그려냈던 건 그 시절은 일진에 대한 동경,
일진에 대한 미화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지금과 달리.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일진 클럽인가? 성지고 애들 나왔던 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때 일진은 그때는 낭만은 있었어. 도구는 안 썼다고. 그쵸 낭만이 있었어요. 도구는 안 썼어. 주먹으로만 솔직히 했지. 이 영화를 보잖아요. 얘네 징역 2년이에요. 무면허 운전에 음주에 그다음에 속도 위반에 뭐 장난 아니에요. 아, 그 공항으로 갈 때도 네, 그 그 고속도로를 장면. 오토바이로 탄다? 그치. 이것도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한 다음에 오토바이를 공항으로 안 가고 이상한 웬 개뻘로. 들판으로 가가지고 이게 소년 심판의 김혜수가 나타났잖아요. 얘는 무조건 소년 보호 너네 구호입니다. 갱생 불가. 뒤에도 경찰차가 쫓아오고 있는데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래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근데 이것들을 되게 예쁘게라기보다 그냥 청춘이다라고 생각했지. 네, 청춘처럼 그림도 그런 식으로 그렸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여고생들이 그 빈 연습장에 그리는 그 순정 만화 습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각각의 컷들이. 그러니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짝 거칠지만 고등학생들이 그냥 자기 연습장에 그리는 습작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연출을 되게 잘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를 썼던 그 원작이 되는 규현이의 소설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감성, 그 당시에 대중매체에서 다뤄지는 클리셰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잘 엮어냈어요. 스토리 구조적으로. 저는 그게 가장 큰 역기였던 것 같고, 플러스 강동원이 좀 잘생겼어요. 쪼비라니 엄청 그러니까 잘생겼지. 강동원은 솔직히 조한선이 많이 꿀려요. 조한선이 많이 비교했을 때는 좀 모자란 일진이죠. 네. 매력이 좀 떨어지는 일진. 그래서 조한선 배우의 수명이 좀 더 짧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도 그리고 보면서 궁금했어. 얘 어디 갔지? 여배우인 이청아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한테는 흑역사라고 하더라고. 왜요? 강동원이 더 너무 예뻐서 이청아보다. 같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외모가 꿀린다는 걸 느꼈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보면은 너무 흑역사라고 자기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보다 이청아가 연기한 이 한경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 근데 그 당시에 여고생을 그리는 방식들이 항상 그러지 않았나요? 수동적이긴 답답하고 수동적이고 뭔가,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다뤘던 영화 중에 그거 뭐였죠? 와디민 원츠 같았어요. 그러니까 와디민 원츠가 제가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그 남자 배우 누구였죠? 배우 이름은 모르겠다. 아무튼 휴그랜트. 휴그랜트. 휴그랜트가 충족시켜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 밀어내고 걷어내도 언제나 나만 바라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20대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연애 남성상이라면 저는 여기서의 이청아는 10대 여고생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나는 항상 수동적이야. 하지만 내 주변에 100마탄 완전히 쫙! 그중에 나는 더 끌리는 애한테 고르는 그 판타지를 규현이 소설이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10대들이 이거를 많이 찾았던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반혜원이 이 한경이한테 꽂혔던 포인트도 제가 볼 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같이 나오는 다른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어리버리한 캐릭터 한경이가 가장 어리버리한 나머지 애들보다 그 맞아요. 어리버리함도 남자가 봤을 때 보호 본능을 이제 자극하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그 요소들을 생각.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서울에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아무것도 몰라요. 소공녀 아니에요, 소공녀. 그런데 이쪽 학교 일진과 이쪽 학교 일진이 나를 좋아해. 그렇지. 여자 입장에선 짱이지. 그리고 주변의 여자 친구들도 자기를 동경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그런 거예요. 꽃보다 남자의 그 구혜선이랑 구혜선? 뭐가 다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F4가 날 도와줘요. 난 끝까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주변이 날 괴롭혀. 아우 어려운데 그 중에 누굴 고르지? 막 이런 고민들. 그게 이제 10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였었는데 이제 그걸 명확하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30대가 된 지금에도 그 영화를 다시금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게 되고.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아이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 피식 대학에서 요즘에 하는
그 공호학번 아. 그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 목걸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왁스, 가스비 왁스, 애니콜. 듀얼 폴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전화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좋았고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난 그거 아직도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 대사 한번 써먹어야지 성인이 되면 써먹어야지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까먹어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대사인데 그 반혜원이 차를 태워가지고 한경이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자 너희 집까지 5분 남았다. 5분 안에 나랑 사귈래 말래. 5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나는 동해바다로 갈 거야. 그 당시엔 얼마나 이게 멋있어 보이는 대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 나중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많이 그 이후에 나랑 많이 나왔지. 사귈래, 나랑 사귈래 나랑 말래. 잘래인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에서도 또 패러디. 근데 그 심리는 이게 전형적인 카드 게임인 건데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랑 똑같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 감성이야 그 시대. 근데 그 그게 감성이 심리학적으로는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당연하죠. 선택지를 딱 좁혀놓고 좁혀놓고 시간도 상대를 불안하게. 좁혀놓고. 그래서 그 막 연애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땐 반드시 높은 데서 하고 뭐 이렇게 어두울 때 하고 하라는 게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공포 때문에 사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이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부러 의미가 있어요? 쫄깃하게 만든 거야 상황을. 반혜원이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것도 차도 에이, 고속으로 띄었나. 몰면서? 차도 고속으로 몰면서.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를 원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 세이프티의 다양한 변화의 양태들이 배부름도 될 수 있는 거고 따뜻함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안과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것을 가려고 하잖아요. 강아지들도 집에다 탁 놓으면은 강아지들은 밝은 데를 쫓아가고 혹여나 고양이나 귀뚜라미 같은 데는 어두운 데를 쫓아가는 것이 집에서 귀뚜라미도 키워요? 옛날에 키운 적이 있어요. 귀뚜라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 그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방학 때 쓰는 건데 처음에는 그 우리 동네에서 수족관에서 이벤트로 금붕어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금붕어를 내가 10마리인가 11마리를 받아왔어. 그래서 과학 탐구를 뭘 쓸까 하다가 그럼 금붕어는 어떤 물에서 살기 가장 적합할까? 그래서 퐁퐁을 탄 물, 샴푸를 탄 물, 영하 30도물. 근데 그거에서 서울시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나? 이명박 시장 되셨죠. 그래서 그걸로 서울시장상을 받고 으악.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으면 우리 집에 거북이를 키웠는데 그 거북이한테 밥으로 주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에 엄마 따라서 서울과학관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 수업을 열심히 들은 애들한테 귀뚜라미 100마리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모래 안에 담가 그 집 안에 들은 거. 그래서 내가 신나서 들고 왔지. 근데 집에 들어오다가 그 집에 그 신발장 있잖아. 거기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야. 그래서 딱 하니까 귀뚜라미가 쫙 집으로 퍼지더라고.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끊이지가 않아가지고 엄마가 세스코를 불렀어요. 그래서 문과를 갔군요. 내가 그것까지 있으면 내가 과학고 갔다 근데. 딱 그때 안 넘어졌으면 그때 과학고를 갔는데. 귀뚜라미로 내가 대통령상 받고 과학고 갔지. 근데 진짜 지나고 들으니까 옛날에 대한민국 졸라 폭력적이었네. 와 어마무시하네. 아니 진짜 내가 썼다니까 그 물고기를 금붕어를 40도 이상의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뒤집어 까면서 이제 올라가요 물 위로. 그 관찰 일기를 다 쓴 그렇죠. 거야. 그럼 나머지 물고기가 그것들을 뜯어 먹어요. 기본적으로. 장이 익으니까 그렇게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넣었었죠. 그래서 귀뚜라미는 그렇게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초파리 일기예요. 초파리는 어떤 환경에서 번식하는가. 그래서 내가 사과 껍질이랑 포도 껍질이랑 배 껍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단 놓고 거네. 다 놓고 이제 어디서 초파리가 많이 기생하는가. 그래서 싱크대에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쫓겨났지. 온 집에. 저 사람이 수시를 혐오하는 게 이유가 있어. 수시로 갈 수 없어. 그것만 성공했으면 5년 있다가 수시로 왔을 수 있었는데. 온 집에 구데기가 끓는다고 엄마가 내쫓았지. 진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동물들은 동물적으로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고백을 하는 상태에서 이 고백, 그러니까 나라는 이성을 당신이 선택했을 때는 줄 수 있는 안정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네핏은 한정적이니까 역으로 그 베네핏이 아닌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너가 느낄 수 있는 위협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지. 그게 훨씬 성공적인 거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평생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거.
혹은 동해바다 가는 거다 속력을 겁나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아주 그래서 결국 훌륭한 사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전략이다. 강동원을 버리고. 동생이었으니까. 아 근데 강동원이 그래서 계속 강동원이 그러죠 대사로. 난 너가 누나인 게 싫어. 아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와요. 그 파리의 연인에서도 보면 박신양이랑 이동건이 서로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것도 같은 장치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동건이 박신양을 따르는 그 김정일이 아니라 누구죠? 김정은. 그 여배우 김정은. 김정은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들이 계속 같은 장치에서 벌어지는. 근데 이 이복남매라는 어떤 소재가 인간에게 되게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인가 봐요. 생각해 보면 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문득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떠오른 건데 생각해 보면 야설에도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럼요. 장치거든요. 이 이복남매. 이복남매요? 그죠? 이복남매. 이복 친남매 말고. 둘이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같은 사람이었다던가. 이복남매인 걸 알고도 한다거나. 여기까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참아 맺지 못했다. 이런 소재가 옛날에 많이 쓰이긴 했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금기잖아요. 그러니까 근친혼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근친혼을 제도적으로 막았던 이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성은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원류를 계속 끝까지 쫓아 올라가서 가족 간의 금기된 사랑을 하는 가장 큰 거는 오이디푸스 신화까지 가야죠. 아 그러네. 왜냐면 그게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원래 금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예술이 되죠. 이 영화는 예술 영화입니까? 아 그럼 고등학생 기현이가 성균관대 가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인데. 늑대의 유혹 그럼 대종상 갑니까? 아 근데 늑대의 유혹 대종상에 상 받았어. 아 진짜? 받았다고요? 연기로 받았겠지 연출이 아니라. 하긴 이 시기에는 이 귀현이 소설이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진짜로. 신인 여자 배우상 이청아가 받았어 대종상. 아 그러니까 연기로 받은. 그 연기로? 그렇지. 그 연기를 어떻게? 그 당시에 마땅히 경쟁 상대가 없었나 봐. 아니 매력적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10대가 꿈꾸는 정확한 그 고답한 여고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니까. 근데 여고생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 영화 속에서 학교 속 장면은 별로 안 나와요. 맞아. 술 먹고 얘네 오토바이 학교 안 타고. 가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리고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2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다리봉댕이 뽀가집니다. 뽀가집니다. 네 봤어요. 뽀가트리는 놈. 아 근데 그 장면 진짜 일진들이 많이 따라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게 내주에도 있었어. 맞아.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학교 창틀에 쇠봉이 설치됐어 가로로. 아 맞아요. 그 모든 시기에 학교에. 설치된 거야. 맞아. 그거 하도 따라해가지고 어. 애들이. 그래서 그거 따라하다 다리 모가지 부러진 놈 하나 봤다니까. 그 말죽거리 잔혹사 때 그 마지막에 권상우가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라 그래 이러고 나서 창문 깬 장면이 핫해지면서 학교에서 창문들 깨는 애들 나오듯이 그 장면 보고 2층 창밖으로 나도 뛰면 괜찮을까라는 일진들이 꽤 있었어. 그래. 그런 애들 있었어 진짜. 다음부터 영화 만들 때는 주의 문구를 하나씩 넣어야겠네요. 집에서 주의. 따라하지 마세요. 그 WWE처럼 또 맞죠. 그 프로레슬링처럼 프로레슬링처럼. 앞에 그 경고 문구 붙어야 돼. 주의 따라하지 마시고. 전에 이제 귀현이가 이거로 이제 성대를 가는 게 되게 큰 이슈였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 나오고 간 거 아니었나요? 나오고 아닌가? 이 갔죠. 영화 나오고 이 영화 갔을 나오고 거예요. 갔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수시 전형이었지. 수시였죠. 왜냐면 그때 간 것도 국어국문 아니었어요? 문창과 아니고. 아니 문창과였나? 아니요. 나 어젠가 궁금해 찾아봤는데 그래 연극과 국문과요. 왔어. 연극과. 연극과였어. 연극영화학과 왔어요. 근데 전 충분히 이 정도로 스타를 끌었으면은 수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의 입장에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제일 큰 이슈가 한글 파기였었어요. 맞아. 한글 왜냐면 파괴가 제일 이모티콘 컸어요. 엄청 쓰고.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일상에서 쓰여지는 것까지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쨌건 책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문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뉴스도 사실상 많았고. 이 소설도 그 당시에는 좀 파격적이었던 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원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게시판에서 인터넷 이렇게 소설. 올리는 건데 웹소설이었죠. 이것도 소설로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게 이때고
만약에 이때 이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서 지금까지 갖고 왔다면 네이버 웹소설 되는 거죠. 어? 그치. 여기서 선구자예요, 선구자.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를 고민을 해보다가 단순히 한글파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뭔가 대학을 가는 주된 수단이 공부였는데 공부가 아닌 소재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것도 있어요. 그건 지금도 남아 있는 거니까.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기 계시잖아. 수시는 인정하지 수시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관찰일기 잘 썼으면 갈 수 있었잖아. 관찰일기 잘 썼으면 못 갈 수 있었. 갔잖아. 귀뚜라미가 아니야 그 잘못해가지고. 귀뚜라미만은 성공했어도.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액션씬도 저는 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오랜만에 약간 옛날 액션씬 보는 느낌이 나서 좀 좋긴 했는데 무슨 조폭이랑 6대 2로 아니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좀 싸워. 너무 셌어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요즘 나오고 있는 액션 영화에 비하면 훨씬 투박한데 재밌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도 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정제된 액션, 그러니까 그 영화 아저씨가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존윅이 망쳤어. 내가 존윅을 안 봐가지고. 존윅 영화가 나오는 어. 다음부터 그 약간 단절되는 액션이 유행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는 약간 올드보이처럼 연속적인 장면들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액션 씬도 계속 유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올드보이식 액션이 유행했을 때의 그 촬영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때 싸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어서 그 2000년대 초반에 조폭물들도 사실 이런 이런 앵글이나 이런 테이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샷에서 막 여러 명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각의 싸움 장면들을 투샷이나 쓰리샷 정도로 클로즈업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구가했던 것 같아서 되게 옛날 냄새가 물끝 났어요. 진짜 추억에 빠져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재밌었다기보다. 나도 처음에 이 영화가 싸우는 장면인지 저 처음 봤거든요. 무술 감독이 나오더라고 스텝 중에. 그래서 무술 감독이 손을 정동인가? 댔어. 아닌 것 같아. 정동원 감독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술 감독이 손을 댔다는 거 보고 되게 액션씬을 신경 썼구나. 그렇겠죠. 액션씬은 근데 액션씬에 좀 힘을 많이 줬어요. 되게 초반에 그 지하차도 거기 씬부터 애초에 시작씬 자체를 그 무술로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준 것 같고 근데 가장 오글거린 대사는 뭐였습니까? 난 너가 누나인 게 싫어. 아니 나는 이거 보다가 몰입이 바로 깨져. 이걸 보다가 지용 PD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누나를 사랑하는 기분이 어떨까? 어떻게 나는 보면은 친누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복 누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판 남인데. 어쨌든 조한선인 거잖아요. 조한선과 강동원이 동갑이잖아요. 조한선은 반말로 하지만 어쨌든 누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누나를 사랑하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만났던 누나도 약간 이청아급은 아니었지만 약간 그 동년배에 비하면 약간 순박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고 좀 만날만 했겠지. 그럼 지용 PD도 너 나랑 사귀지 않으면 동해바다 가는 거 됐어요? 난 이게 제일 오글거렸어. 제가 아까 그거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그거 얘 내가 찜했다? 처음에 딱 강동원을 보자마자 그거는 너의 결혼식에서도 나온 대사잖아. 너의 결혼식에서 언제 나옵니까? 그 문자 초반에. 돌리잖아. 내가 내가 찜했다. 찜했다고. 그거는 주연이 아닌 사람이 했잖아요. 이건 주연이. 돼지가 했잖아. 그렇게 공표를 해야 되나 봐.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공표를 근데 해야 되나 봐. 조한선 배우가 그 한경이를 처음에 사랑하게 된 것은 강동원 배우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청아 배우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강동원과의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는 트로이 전쟁 때의 그 헬렌의 왕비를 뺏어간 것과 비슷한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이 이청아 배우를 좋아한 게 아니라 강동원을 이기고자 하는 심리에서 얘 내 거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린 거였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조한선 배우도 이청아 배우한테 점점 마음이 가고. 맞아. 그 대사도 난 너무 오글거렸어. 그 대사가 너 못 줘. 이거 너 절대 못 줘. 우리 누나. 이거 그걸 무려 술집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술집에서 하는데 당사자가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청아는 병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엔 샹년 이번 주엔 나 이청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를 캡틴 마블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좀 오글거렸다. 네 많이 거다 내 거다 오글거렸죠. 그러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나의 어린 시절은 항상 이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부끄럽고 나의 어린 시절은 부끄럽고 쪽팔리고 아유 병신 새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일종의 추억의 한 페이지에 수채화 같은 기억들로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시대의 이 영화를 30대 분들이 다시 본다면 그 어린 시절의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어릴 때 이 영화를 어쨌건 먼저 봤던 분들도 지금 다시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기분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인간의 캐릭터들이 고등학생의 딱 여러 캐릭터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MBTI처럼 누구나 각자의 다른 고교 시절이 있었을 텐데 조한선이나 강동원처럼 일진의 고등학생 시절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청아처럼 병신같이 답답한 캐릭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이청아의 그 친구처럼 일진 옆에 붙어가지고 좀 하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조한선의 친구 같은 캐릭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입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과거의 나가 그 영화 속에는 한 명 정도는 명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 번쯤 다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걔네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조한선은 매우 부잣집 아들로 나와요. 일단 자동차가 나와요? 그렇게? 그럼요. 처음에 그 조한선이 그 동해바다 가자 하고 타고 나왔었던 차는 크라이슬러였어요. 훔쳤을 고프카. 수도 있지. 어? 훔쳤을 수도 있지. 훔쳤다고요? 야 그럼 징역 그건 모르지. 일진이니까. 형법 열심히 모르지. 보셨나 봐. 그리고 그 강동원은 오토바이를 타는데 보통 그 당시에 일진이 잘 타봐야 대림 정도거든요. 두카티 아니었어? 두카티 두카티였습니다. 두카티였지. 대림이나 야마 아주 괜찮다 그러면 야마하 정도 타는데 야마하도 비싸. 야마하도 야마하 비싸죠. 비싸. 혹은 그 좀 더 착한 애들은 비노 정도 탑니다. 와 진짜 추억 오지네.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잠깐. 근데 고등학교 때 한두 번은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있을 법하죠. 네, 있을 법하죠. 뭐 오토바이를 안 탔으면 킥보드라도 타셨을 거 아니에요. 휠리스라도. 그래서 되게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아 이래가지고 공학번 그 피식대학의 컨텐츠가 인기를 끄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되게 저는 CDP가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음악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노래는 거의 안 썼던. 근데 종종 노래가 깔리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 이 영화에서 남은 그 내게 남은 사랑을 모두 드릴게인가? 아니요. 그거 마지막에 났던 그 저거 그 비행기 타고 떠나갈 때 밑에서 이청아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 삽입됐던 그 노래 한 곡만 남았죠. 그거 남자애들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어요. 그랬군요. 뭐였지? 그 이수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거고 제목이 이거 고백 그래 고백. 그래요. 이수은의 고백. 이건 진짜 이 시기에 그 학교에서 애들 노래자랑하고 뭐 이런 학교 축제 때 노래자랑 있고 그러면 반드시 이 곡 하나씩은 무조건 있었어. 그 부르는 애도 이렇게 어중삥삥한 남자애들이 아니라 거의 일진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임재범의 고백과 함께. 그렇죠. 노래방에서 여자들이 기피하는 노래 중에 한 곡.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왁스를 쳐발랐을까? 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비 왁스 완전 하드한 거 있잖아요. 머리 삐쭉삐쭉. 맞아. 지금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의 중국 애들이 좀 그렇거든요. 한 2010년대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유학생들이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에는 일본에서 먼저 그런 머리를 시작했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고. 맞아요.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재밌었습니다. 저는 뭐 별점을 주자면 한 3개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2개에서 3개로 올렸어요. 전 2개 반. 2돈 반? 2돈 반. 자, 다음 주 영화 뭐 볼까요, 그럼? 다음 주 벌써 끝났구나. 우리 할 얘기 있어요? 넷플릭스 최근에 나온 걸로 한번 해볼까요 또? 저 넷플릭스 끊었습니다. 안 한다고요? 아니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디즈니에서 무빙을 보려고. 뭐 해도 돼요. 아니 뭐 2개 다 하시면 돼. 돈이 없습니다. 지금 20% 임금이 삭감돼가지고. 유열의 음악 앨범. 그거 핵노잼이라 그랬어요. 핵노잼이. 나 이거 유열의 음악 앨범 그 보다 잤습니다. 건축학개론 어떻습니까? 희대의 쌍년으로 다시 돌아가나요? 건축학개론으로 돌아갈까요? 건축학개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보자니까. 그것도 근데 로맨스예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로맨스. 근데 그거 너무 섹스를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 밤에 소리가 너무 크면 자꾸 열어봐.
아니 내가 나이가 35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열어오셔? 아니 자꾸 막 밤에 막 그런 소리가 나.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 부분 내 무조건 살려야 영화를 된다. 보면서 집에서 야 이게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재밌었다. 아니 막 그 뭐냐 저번에 그것도 보는데 자꾸 밤에 영화 볼 때마다 이렇게 확 열어봐. 진짜 아 너무 웃기시네. 아 센세이셔널한 거로는 허 있다 허. 허 봅시다. 허. 오랜만에 영화 봅시다. 허 허. 괜찮습니다. 챗 GPT와의 사랑 빠진 남자 아 그 영화요? 네. 좋죠. 그거 넷플릭스에 있나요? 있어요. 왓챠에도 왓챠에도 있어요. 왜 안 네. 보이지? 디즈니는 없어요. 티빙도 영어로 있고 쳐야 저 되나? 쿠팡도 있습니다. 둘 다 없어. 아 오케이. 영원 PD 아이디 빌리죠. 자 그럼 다음 주 영화는 허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